자, 이제 17강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생명은 왜 생겨났을까는 라는 소제목을 두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케티츠가 제일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마야 아비히가 이제 발언할 차례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앞 강의에서 앞 강독에서 대충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케티츠 같은 생물학자들은 그 생물 현상, 생명 현상 안에 이미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 그 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조건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뭐 우연성과 또 신의 개입 이런 건 전혀 들어서 없다. 그 입장입니다. 신학자, 철학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죠. 그 원시 수프라고 했던가? 그렇죠. 거기 이제 부캐티치 설명에 따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가 다 이미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생명체와 그 진화로 나타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근데 그 원시수포 좋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쭉 선으로 내려온 진화의 이 흐름 이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다른 쪽으로도 진화해 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건 우연한 거다. 그게 핵심이군요. 부케티지 같은 리처드 도킨스는 더 극단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약하다. 그것도 자연 법칙에 한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물론 철학자들도 또 신학자들도 개개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파넨베르그 또 무칠러 앞에서 본 맥그레스 알리스턴 맥그레스 이런 사람들 전반적인 그 자연과학에 관심 있는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우연성, 우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생명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좀 저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하나 있다. 그거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이라고 합시다. 생물학의 자연 법칙에 따르면 뭐 사회 현상도 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DNA에 있는 것대로 세포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고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더 밀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사유 심지어는 종교심 이런 것도 다 뇌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DNA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기본 원리, 기본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다 그런 조건이 다 딱 맞아서 그렇게 된 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부케티츠
관점입니다. 예, 관점입니다. 생명도 하나의 교회를 생명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파렌베르크나 맥거레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당연히 이제 동의하는 건데, 이 100명의 사람들이 50년 전, 20년 전 각각 있었던 그 상황, 거기에서 어떤 그 조건이 딱 맞아서 그 결과에 의하여 지금 20년, 50년 후에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 아니다. 다 따로 갈 수 있어요. 이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100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비유에 나온 것처럼 고철 모아놓은 그 집합서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전부 제트기가 하나 나타나는 거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명이 출현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연한 일들이 거기 벌어지는 그 우연이 수없이 반복돼서 어떤 현상, 어떤 생명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우연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로 파넨베르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오늘 여기는 양자역학이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 부케티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기계적인 세계와 생명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매력적이긴 해요. 탁탁탁탁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전문적인 지식 통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현대 지식인들이 거기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이 아비의 발언입니다. 신과 우연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케티츠는 이 우연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거기에 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 철학자들, 현대 이 학자들이 이 우연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케티츠 같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자연 법칙이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 우연성 개념, 이거를 현대 학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부케티츠가 옳은지 아니면 파넨베르크가 옳은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 과학계가 통틀어서 모든 과학계가 이 우연 개념을 대수롭지 않은 거로 여기겠다면 부케티츠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드네요. 지금 어떤 상태까지 있는지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 우연성 개념에 더 맞는 물리학 개념 할까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는 게 아니잖아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전자가 하나의 돌아가는 선에 있다가 요 옆으로 가게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으려면 이 연속점이 있어야 됩니다. A에서 B로 가려면.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없어요.
연결점이 없습니다. 몰라요. 왜 이렇게 나타나요? 왜 없어졌던 게 다시 여기에 나타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양자 역학으로 그래요. 만약 그게 옳다면 부케티츠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잘못 아닌가요? 자, 우연성 개념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과 우연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삼나무 그늘 및 풀밭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풀과 야생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이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죠. 이 식물이 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풀이 왜 바로 여기에서 자라는지, 이 풀의 씨앗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씨가 어떤 바람을 타고 왔는지 등을 조사해 보면 왜 그 씨앗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그뿐 아니라 그 씨앗이 이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적당한 비를 내려준 당시의 날씨까지 재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날씨가 유체 역학적으로 그리고 기체 역학적으로 기체 역학, 유체 역학 어떤 흐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는지 완전히 알아낼 수 있다면 이 풀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자라도록 만든 요인들을 모두 규명해낼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도 맞는 이야기죠. 지금요,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유를 밝혀내고 있긴 합니다. 날씨, 유체역학, 기계역학 등등. 이렇게 첨단의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서요. 앞으로 1시간 후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일주일 후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 뭐라고 해요? 변화. 그러니까 우연성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갑자기 지금 이 날씨가 유체 역학적으로, 기계 역학적으로 어떤 조건이었는지 완전히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맞출 수 있나요? 기체 역학하고 유체 역학을 알면 바람이 어디로 가면 구름이 어떠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씨앗이 그쪽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참 믿기기 힘든 건데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볼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밝혀내려고만 하면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질서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물론 어느 경우에나 그 자연 법칙을 찾아내고 재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순 없는 탓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연이라는 말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인간의 인식이 한계에 부딪혀서 상상하게 되는 개념이지 신의 자유와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는군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설명해낼 수 없을 뿐이지 신의 자유? 뭐 그런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네. 네, 좀 봅시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날이 온다. 그런 거죠. 비슷한 겁니다. 법칙이니까, 메커니즘이니까, 그거를 다 파악하기, 때가 언제나 문제이지,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명된다, 해결된다. 그러죠.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인간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그런 것들 뭐 그거는 다른 반대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이 세계의 생명 이런 것들의 진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조금 아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었는데 좀 잘 안 되겠습니다. 그럼 지나갑시다. 어쨌든 여기 아비가 얘기하는 거는 우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신의 자유와는 상관없다. 이 부분에서는 부케티츠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하넨베르크의 발언입니다. 우연과 법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죠. 우연이란 우리가 어떤 일에 내지하는 법칙을 미처 찾아내지 못한 탓에 동원하는 용어일 뿐이라는 생각은 19세기식 사고의 유물입니다. 완전히 한방 먹이네. 박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부케티츠하고 아비히 이 사람들이 19세기식 사고만 한다는 말 아닙니까? 통쾌하게 한방 먹이네요. 야, 그 다음 문장. 양자 물리학은 이게 나오잖아요. 저도 뭐 이러한 논의에서 헛다리 짚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자 물리학. 이거는 19세기에는
몰랐던 거잖아요.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세계가 순간순간 새롭게 탄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탄생한다. 새롭게. 말하자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모든 일이 실상은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보케티츠하고 아피히는 이 기계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결속해서 돌아가는 자연 법칙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파넨베르크는 우연이 훨씬 더 근원적인 세계를 해명하는 토대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다시금 어떤 일을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바탕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연과 법칙,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결속되어 있어, 변적법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근거하여 또 법칙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우연한 세계가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파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부케티츠하고 아비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 부케티츠하고 아비 이런 사람들이 양자 역학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파넨베르크는 19세기 사고방식에 떨어져 있다 당신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까요? 이제 등장합니다. 뒤로 이 방장, 제가 방장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모임에 아마 그 책임 대화를 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뒤가 등장합니다. 뒤로 바로 그거예요. 규칙은 이건 제 법칙이에요. 저도 반복하지만 부케티츠하고 아비는 이 법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걸 다 해명이 된다.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는 법칙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는 우리 인식의 한계이고 다 극복된다. 극복되는지 모르지만 한데 다 그런 법칙 안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규칙은 불규칙이 허용되는 상황을 토대로 생기고 이른바 경로화 으로 진행하는 그 길이 생기는 거 숲속에 이렇게 사람 가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경로화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달라지는 것을 절대화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잡아 넣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인 거죠. 풀 한 포기가 우연히 바로 이 자리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창조란 마치 읽을 수 없는 시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어떤 철학자가 왜 바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왜 바로 그 자리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는 철자가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카톨릭 신학자 무칠러의 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카오스 결정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카오스 결정론. 앞에서 카오스를 저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기 이 삼나무에서 지금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비의 날개짓이에요.
그 씨앗이 공간의 어떤 경로를 통해 떨어질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비의 말에 따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학, 그걸 알면. 유체 역학 이걸 알면. 씨앗이 떨어지면서 일으키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씨앗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규칙을 동원하더라도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와, 이게 뭐 같은 이 학자들 고수들이죠. 그죠? 세계적인 고수들이에요. 근데도 이런 거마저도 서로 생각이 다르네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면서 날개가 있는 씨앗이 있죠? 그럼 뱅글뱅글 돌다 날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부케티치나 예, 꼭 비슷하게 주장한 아비히는 주장하는데 하나메르크, 뒤르, 무칠러 사람들은 그 계산해낼 수 없다 하는 거죠. 무칠러도 이 가두르 신학자지만 물리학자입니다. 철학자, 물리학자. 그러니까 헛된 소리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서로 정반대 여기를 내요. 씨앗 떨어지는 것을 공기 역학에 따라서 분명하게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 어느 속도로 떨어질지,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의 깊이로 들어갈지 계산해낼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나요? 자, 다시. 마지막 뒤르가 발언하기 전에 편집자가 써놓은 글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결정론적 계에서조차도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최초의 조건이 아무리 조금만 달라져도 결국에는 예측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자연계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며 흔히 나비 효과라고 일컫는다. 나비 효과 저도 언급한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들, 단어들, 사건들이 지금 다 여기 나열되고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날씨라고 하는 것도 카오스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브라질 어느 곳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식이다. 카오스 이론은 결정론의 얽매인 세계상을 양자 물리학보다 또 강력하게 상대화하고 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더 역동적으로 살아있게 보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저는 여기 입장을 지지합니다. 창조론과 종말론, 기독교 신학의 근거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인문학적인 공부와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도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르가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많이 우리가 짚었습니다. 우연, 카오스,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이라고 하면 흔히들 도박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들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연한 일이 반복되다가 우연히 인간이 탄생하려면 30억 년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소위 경로화란 이 단어를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랍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랍을 열거나 닫으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랍은 일정한 통로를 따라 드나드는데 바로 그런 운동이 경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 그죠? 물리학자인 저는 양자의 운동을 보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좀 내 생각하고는 좀 반대 표현이네요. 자유로운 움직임. 양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나? 현실계는 그 자체로 온전히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부분을 따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원자 안의 입자들 또한 서로 완전히 독립해 있지 않아요. 이건 모든 현실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요새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갖고 상관없다.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 세계 모든 생명 현상과 그 미래까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